또 어린 시절에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화도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술자리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중국 현지의 상황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전달드리고자 노력하는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한국에 거주 중이신 모든 분들께서는 코로나19 방역에 동참을 하셔서 꼭 본인과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 화교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한국 화교의 지난 날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 화교라는 존재라고 할까요? 이분들이 중국이라는 어떤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접촉하게 되는 굉장히 소중하고 훌륭한 통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평생 동안 한국 화교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 같습니다. 한국 화교가 어떻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이모군란을 근거로 해서 그때의 청나라에서 파병이 되면서 19세기 후반에 우리나라에 오게 된 사람들이 정착을 하면서 한국 화교의 기원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고 또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요, 어린 시절을 경기도 부천, 서울 옆에 부천이라고 있는데요. 부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 중에 사업을 하시는 화교분들께서 계셨어요. 당시에는 저는 이분들을 화교라는 명칭으로 접하지 않았고요. 어린 시절에는 그냥 중국 사람 혹은 대만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애매한 상태였고, 당시 저희 아버지 연배에 계시던 그 한국 화교분들께서 한국 말씀이 조금 어눌하셨어요. 그리고 본인들끼리 얘기할 때는 꼭 중국말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알 수 없는 약간 특이하면서도 신비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것은요, 그 아버지 친구분 화교께서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중국 음식점이죠. 거기 가면은 되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중국집에서 먹지 못했던 희한한 요리들이 많았는데 그런 거 먹는 게 참 좋았고요. 당시 이제 저희 아버지 지인분들은 요식업이나 무역업, 의료업 등등에서 종사를 하시면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화교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접하면서 이런저런 중국어 표현이라든지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나름대로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에서 외국어 고등학교에 중국어과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의 교과 과정에서 정식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중국어를 접하게 됐고요. 이후에 제가 이제 성균관대학교의 중문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저희 아버지 친구분, 그 부천에 계시던 화교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른 학교는 없는데 성균관대학교에 가면은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화교 동아리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거의 없는 일이었어요. 한국인으로서 가서 그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일종의 친목 동아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중국말과 한국말을 섞어서 그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는 방식이었는데요. 당시 한국에 중국 유학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도 제가 하는 중국어에 기초를 이 친구들이 많이 제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화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주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중국어 배우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는데 제가 뭐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친구들이 제가 이거는 중국말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어떨 때는 답을 해주고 어떨 때는 못해요. 더 황당한 거는 바로 제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서 물어봤는데도 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화도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술자리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자기네가 하는 말은 샨동 두화래요. 샨동 두화는 뭐냐면 산동의 시골 사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자기 집에서 쓰는 말이 다르고 또 옆에서 쓰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명확하게 하는 건 자기가 쓰는 이 말은 중국의 표준어가 아니라는 거를 알아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이제 대만에서 제공을 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가지고 배우는데 대만에서는 표준어를 고어위라고 부르거든요. 국어, 고어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그게 그렇게 능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집에서 쓰던 말은 산동식 사투리다 보니까 샨동투하로는 말을 했는데 한국 사람인 제가 물어보니 그거를 샨동투하로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여하튼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저도 그 이후에 진짜 중국 대륙에 와서 더 많은 중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산동 지역이라는 곳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곳 칭다오도요, 산동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교의 역사를 알려면은요, 부득불 산동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중국 사람이 와서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을 하시는 편인데요. 이것은 중국에서 보는 거하고 차이가 약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반도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한반도라는 말이 우리는 거의 습관화처럼 쓰는데, 우리나라가 있는 지형은요, 크게 반도가 3개가 있습니다. 반도가 뭔지는 아시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지역입니다. 섬은 아니고. 그래서 반도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있는 데를 한반도,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이거를 조선반도라고 하고요, 중국에서도 조선반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반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그 요동반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산동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가 3개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볼록 튀어나온 데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반도가 크기가 꽤 큰데요, 산동반도도 못지않게 큽니다. 한반도하고 산동반도하고 둘 다 삼면이 바다로 돼 있는 아주 특이한 지형입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19세기 말에 이 산동 지역에 엄청난 기근과 플러스로 실업난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한국에 계시는 화교분들도 사실 잘 모르시는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 현지에 와가지고 제가 알게 된 내용들이 업데이트돼서 그렇습니다. 그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산동에 생겼고요, 산동이 원래 인구가 많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만리장성 동쪽 끝에 있는 산해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산해관을 넘으면 당시 중국 사람들은 이제는 오랑캐 땅이다, 여기는 이제 무법천지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산해관을 넘는 것을 중국말로 좌관동이라고 그럽니다. 좌는 이렇게 러시에서 뛰어넘다, 그러니까 틈이라고 읽어요. 좌관동, 관동, 산해관의 동쪽을 넘다. 그래서 이게 유럽 역사로 치면은요, 게르만족의 대이동에 필적한 만큼 어마어마한 인구 이동이 19세기 말에 우리나라 바로 옆에서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이 좌관동이라는 거는요, 특정 시점에 발생한 게 아니고요, 수십 년에 걸쳐서 발생을 합니다.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중국 동북 지역으로 수많은 산동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동북 지역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일부는 한반도로 오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의 동북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산동 사람, 그 다음에 하남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동북에 가가지고 100년이 지나는 사이에 완전히 또 여기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게 돼요. 그런데 이 동북에 사는 사람들 역시 자기 고향이 산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말로는 주지시 산동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원래 고향에, 그러니까 조상의 고향은 산동이다. 그래서 동북에 사는 사람들은요, 산동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산동에 사는 사람들은 동북에 사는 사람들을 약간 조금 못 살고 촌스럽다고 인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자, 그런 상황이 있고요. 산동 지역만 놓고 본다면 원래 산동이 서쪽 지역, 그러니까 진안, 제남이라는 곳이 있는 쪽이요, 산동에서는 문화와 역사의 거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이게 황화 문명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중국의 어떤 중원 문명하고도 연관이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청나라 말기 아편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항구들을 개항을 하잖아요. 개항을 하는데 이때 재밌는 일이 생기는 게, 서구 열강 중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들은 다 저 남쪽에 있는 항구들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독일이라는 나라가 쭉 보더니 산동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요충지다라고 해서 산동에서, 예전에 중국 사람은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데는 무시했거든요. 거기 왜구들이 나온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제 봉화대에서 이제 왜구가 침입했다 그러고 봉화를 띄우던 곳이 옌타이입니다. 연대, 옌타이라는 곳이요, 19세기 말에 산동의 교동지역, 이렇게 바다 쪽으로 나온 데를 교동지역이라고 해요. 교동지역의 경제의 중심지가 돼버립니다.
옌타이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것은 흡사 최근 한 2, 30년 동안에 중국 동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요녕성에 션양이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션양에서 왔다고 해요. 내가 꼭 션양 사람이 아니어도 그 근처 사람이어도 나 션양에서 왔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한국에 온 화교들도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20세기 초반, 19세기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한국으로 왔던 사람들은 자기가 옌타이 출신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은 시간적인 관계상 한국 화교의 지난 날들에 대한 영상은요, 여기까지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